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누가 한국을 동맹의 무기 창고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때 대체 공급자로만 불리던 한국이 어느새 동맹의 핵심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전장에 무기를 보내며 여력이 줄어든 사이 유럽의 최전선은 빨리 받는 나라 끝까지 유지되는 체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동맹의 생존 방식을 바꾸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대체 공급자라 불리던 한국이 왜 동맹의 선택지가 되었는지 저는 그 현장에서 답을 보았습니다. 안보보안 전문가인 제게 일어난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꾼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가 땀으로 지킨 대한민국의 품격, 앞으로도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계속되는 기적을 응원한다면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커틀러입니다. 워싱턴에서 안보 분석가로 일하죠. 동맹국들의 무기 공급망을 숫자로 따지는 게 제 일이에요. 감정은 늘 뒤로 미뤘어요. 전쟁은 표정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서와 납기일로 끝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한 국제방송이 한국을 두고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고 말했어요. 내 첫 반응은 코웃음이었죠. 언론은 늘 과장을 섞잖아요. 하지만 그 문장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빡빡해졌다는 말은 나도 알아요. 우크라이나, 중동. 우선순위가 겹치면 창고는 말라가죠. 동맹국들은 묻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답해요. 절차가 있다고요. 그 사이에 빈틈이 생기죠. 그리고 빈틈은 누군가의 기회가 됩니다. 나는 보고서를 넘겼어요.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죠. 폴란드, 한국, 그리고 또 폴란드.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 동부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죠.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를 보는데 옆자리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이요? 70년대에 우리가 도와준 나라 아닙니까?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도와줬다는 표현, 그게 우리가 한국을 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나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SIPRI 보고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어요. 그 수출의 상당 부분이 폴란드로 향하고 있었죠. 이건 운이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한국산 무기가 독일제보다 싸다고요. 그런데 성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훨씬 싼데 성능은 실전에서 충분히 통한다고요? 그럼 누가 비싼 걸 사겠어요? 그때부터 내 질문은 하나로 줄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나? 그리고 그 질문은 내 동료들과의 충돌을 예고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옛날 사진 하나를 떠올렸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미군 탱크가 서울 거리를 지나가는 사진이요. 우리가 도왔던 나라. 우리가 식량을 보냈던 나라. 우리가 총을 쥐어줬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폴란드에 전차 180대를 파는 거예요. 수조 원대 규모의 계약을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급 방산 패키지 딜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었죠.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뒤틀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7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켜줬던 나라인데 이제는 그 나라가 유럽을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니요.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죠. 일시적인 거예요. 전쟁 특수일 뿐이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요. 미국이 다시 공급하면 한국 같은 대신 물건은 필요 없을 거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한국은 그냥 빈자리를 채운 임시방편일 뿐일까? 그날 밤 나는 폴란드 국방비 수치를 봤어요. 국내 총생산 대비 4%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죠. 나토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에요. 몇 년 사이 방위비가 2배 가까이 뛰어오른 나라.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에요. 공포입니다. 러시아가 눈앞에 있다는 공포. 그리고 한국은 그 공포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어요. 나는 노란 메모지에 적었어요. 더렉트 론즈. 직접 대출이요.
폴란드가 무기를 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 정부 보증, 수출국의 금융 지원, 국제 금융시장의 조합이죠. 그 안에 한국 쪽 자금과 구조가 섞여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에요. 돈을 대고 운용을 가르치고 고쳐주는 것까지 포함된 패키지죠. 계약은 장비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금융이 붙고 훈련이 붙고 정비 부품 공급이 따라 붙어요. 그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서명은 종이 위에서 멈춰요. 나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빈자리를 채운 게 아니에요. 구조를 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동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흔들리니까요. 다음 날 회의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것 같다고요. 임시방편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공급축이자 잠재적인 경쟁자로요. 그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누군가가 비웃듯이 말했죠. 한국이 경쟁자라고요? 제임스, 당신 제정신이에요? 나는 대답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어요. 제 감정이 아니라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는 걸요. 내 머릿속에 낡은 지도였어요. 나는 회의실에서 현장감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들어오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이상했어요. 종이의 촉감이 먼저 기억났습니다. SIPRI 보고서를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최근 몇 년간의 무기 수출 흐름을 정리한 통계였죠. 한국이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내용. 그리고 그 수출의 상당 부분이 폴란드로, 일부는 필리핀으로, 또 일부는 인도로 향했다는 기록. 숫자가 단순한 통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나는 파일 한 장에 노란 메모를 붙였어요. 딱 2단어만 적었죠. 더렉트 론즈. 직접 대출이라는 말이에요. 계약은 장비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돈이 붙습니다. 훈련이 붙습니다. 유지보수가 붙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서명은 종이 위에서 멈춰요. 그날 밤 나는 폴란드 국방비 자료도 함께 정리했어요.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나토 안에서도 최상위권에 드는 수준이었어요. 확장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폴란드는 무장 속도를 엄청나게 높였죠. 하지만 내 메모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대출이 막히면 어떻게 되지? 한국이 폴란드에 팔고 있는 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였어요. 구소련제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넘긴 폴란드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폴란드가 유럽 내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나는 회의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돈을 세고 있고 또 누군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겠죠. 그런데 그 계약서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회의실에서 한 동료가 말했어요. 폴란드는 지금 빚을 내서라도 무기를 사들이는 중이라고요. 전쟁이 끝나면 재정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한국이 대출을 끼고 판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수출입은행이 돈줄을 대고 있다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파는 건 단순히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었어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도 포함돼 있었죠. 기술 이전이요. 공장을 짓고 폴란드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게 만드는 구조. 이건 일회성 장사가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나는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더렉트 론즈. 그 질문 옆에 또 하나를 적었어요. 후 개런티즈? 누가 보증하나요? 폴란드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한국이 떠안나요? 아니면 유럽연합이 개입하나요? 나토가 나서나요? 복선은 늘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동료 하나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한국은 운이 좋았던 거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덕분에 기회를 잡은 거라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질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단순히 운 좋은 후발주자일 뿐일까요? 책상 위의 보고서 더미를 보면서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숫자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죠. 미국의 창고는 비어가고 유럽의 불안은 커지고 한국의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이 있었어요. 누가 먼저 돈줄을 쥐느냐?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더 빨리 공급하느냐? 나는 파일을 덮었어요. 하지만 질문은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발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죠. 동맹이 동맹을 무장시키는 건 좋다고요. 하지만 주도권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말은 합리적이었어요. 미국은 무기를 공급하는 순간 동맹을 관리하는 지렛대를 쥐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맹이 다른 공급자를 선택하면요. 지렛대는 흩어져요.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로비스트도 있고 오래된 관습도 있죠. 나는 그들을 악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만 그들은 현실의 관성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대신 물건이라고요. 빈틈을 메우는 임시방편이라고요. 나는 그 표현이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임시가 아니라 구조를 팔고 있을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한 싱크탱크 보고서가 그 지점을 건드렸어요. 한국의 조선업과 방산업이 결합하면 미국을 직접 지원할 잠재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정비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유지보수를 맡긴다는 얘기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한 선배가 말했죠.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냐고요. 조선은 조선이고 무기는 무기라고요.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폴란드가 사는 건 무기만이 아니라고요. 유지보수 계약, 훈련 프로그램, 부품 공급망까지 포함이라고요. 그게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가 말했어요. 제임스, 자네 요즘 좀 이상해. 한국 편을 드는 건가? 나는 웃었어요. 편을 든다고요? 저는 그냥 숫자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투가 신경 쓰였어요. 한국 편이라는 표현. 마치 한국이 우리 팀이 아닌 것처럼 들렸거든요. 동맹이잖아요. 그런데 왜 편을 나눠요? 그날 오후, 나는 국방부 복도에서 로비스트 한 명과 마주쳤어요. 방산업체 사람이었죠. 그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요즘 한국 무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우리 제품도 좀 봐주시죠. 나는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농담 뒤에 숨은 의미를 알았어요. 한국이 시장을 먹으면 미국 업체가 손해보거든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가가 떨어지고 정치인들이 압박을 받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동맹이고 뭐고 결국 돈 문제예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서 맥주를 마셨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선 소식이었어요. 화면에 폴란드군이 나왔어요. 한국제 자주포를 운용하는 장면이었죠. 폴란드 병사가 카메라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 무기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다고요. 나는 맥주잔을 내려놓았어요. 저 병사에게는 로비스트가 관심 없어요. 의회 절차도 관심 없어요. 미국이 주도권을 쥐느냐 마느냐도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줬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 불빛 때문이죠.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계약을 따내고 물건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내가 싸워야 할 건 내 머릿속의 낡은 지도였어요. 미국이 항상 중심이고 다른 나라는 주변이라는 그 지도. 70년 전 한국 전쟁 때 우리가 그렸던 그 지도.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우리가 도왔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돕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회의실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나처럼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는 그 느낌. 나는 메모장을 폈어요. 그리고 적었어요.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한국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나는 일부러 좋은 얘기를 피해요. 좋다는 말은 근거가 약할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장 차가운 문장을 꺼냈습니다. RAND 보고서요. 2025년 5월 말에 나온 보고서였어요.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구매가 유럽 동부 방어에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금융 리스크를 짚었죠. 폴란드는 지금 수출국이 제공하는 직접 대출이나 보증에 기대고 있다고요. 그 돈줄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자가 치솟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 상당수가 실제로 체결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내 노란 메모가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었어요. 더렉트 론즈. 그 질문은 단순한 꼬투리가 아니었어요. 계약의 목줄이었죠. 회의실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빈자리를 채웠다는 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이라고요. 폴란드는 이걸 계속할 수 있냐고요. 누군가가 반문했어요. 그 지속을 한국이 도울 수 있나요? 나는 대답을 미뤘어요. 아직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폴란드가 지금 방위비로 쓰는 돈은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거의 5% 수준이에요. 엄청난 비율이죠. 나토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세금으로만 충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빚을 내야 해요. 그럼 누가 돈을 빌려주냐고요? 은행이요. 어느 나라 은행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름을 올렸어요. 나는 자료를 더 파봤어요. 한국 국회가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늘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에 돈을 대기 위해서라고요.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뒤를 봐주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 거래죠. 그날 오후 동료 하나가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말했어요. 폴란드가 돈을 못 갚으면요? 한국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왜요? 시장을 잡으려고요.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 한번 들어가면 계속 팔 수 있는 시장. 폴란드가 성공 사례가 되면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서겠죠.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무섭다고요. 한국은 그 공포에 해답을 파는 거예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해가 일찍 지고 있었어요. RAND 보고서의 경고가 맞을 수도 있어요. 폴란드가 재정 부담을 못 이기고 주저앉을 수도 있죠.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한국이 손해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뭘 더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숫자만 보면 안 되겠다고요. 공장을 봐야겠어요. 조선소를 봐야겠어요. 사람을 만나봐야겠어요. 한국이 정말 지속 가능한 구조를 팔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쟁 특수에 올라탄 건지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부산행이요. 동료들에게는 출장 간다고만 했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아시아 쪽이라고 대충 얼버무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노트북을 폈어요. 폴란드 계약 자료를 다시 봤어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수백문, FA-50 전투기, 천무 로켓. 그리고 그 뒤에 붙은 것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훈련, 유지 보수, 부품 공급. 숫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군 전체를 한국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나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지속의 답은 현장에 있다. 그리고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아갔어요. 부산의 항만 공기는 습했고 소리는 거칠었어요. 쇳소리, 크레인의 경고음, 작업자들의 짧은 구호. 나는 이런 현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엔 내가 찾던 답이 있었습니다. 지속의 답. 미 해군 함정을 외국에서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다는 건 전쟁이 길어질수록 무기가 아니라 전력의 생명줄이 되거든요. 한국 조선업이 방송 분석에서 강점으로 언급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조선사가 미 해군 보급함 정비 계약을 따냈어요.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 초에 첫 정비를 완료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후 추가 물량까지 이어지면서 미 해군과의 협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선소 관계자가 나를 안내했어요.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고 거대한 도구로 들어갔죠. 배가 있었어요. 미 해군 보급함이요. 선체에 붙은 번호가 보였어요.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튀고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확인하고 누군가는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어요. 나는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의 손을 봤어요. 그 손은 애국을 말하지 않았어요. 공정을 말하고 있었죠. 큰 구호가 없었어요. 대신 체크리스트와 마감 기한, 그리고 다시 점검. 그 순간이 내 터닝이었어요. 한국이 파는 건 장비만이 아니었어요. 동맹이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조선소 관계자가 말했어요. 미 해군이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요. 한국 조선소가 군함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첫 작업을 마치고 나서 평가가 바뀌었다고요. 빠르고 정확하고 값도 합리적이었다고요. 나는 물었어요. 얼마나 빨랐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미국 본토에서 하면 1년 걸릴 걸 6개월 만에 끝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도요. 또 속도였어요. 우리는 독 밖으로 나왔어요. 부산항이 한눈에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관계자가 말했어요. 여기서 전차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함정도 고친다고요. 다 연결돼 있다고요. 철강, 용접, 도장, 전기, 통신. 조선소에서 쌓은 기술이 방산으로 넘어간다고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드는 이유가 원래 무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배를 잘 만들어서예요. 배 만드는 기술이 전차로 가고 자주포로 가고 정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가요? 우리도 조선소가 있어요. 하지만 군함만 만들어요. 상선은 거의 안 만들죠. 경쟁력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 기술자가 줄어들고 납기가 늘어나고 값이 올라가요. 한국은요? 상선을 전 세계에 팔아요. 조선소가 24시간 돌아가요. 기술자가 쌓이고 속도가 붙고 값이 내려가요. 그리고 그 힘이 군함 정비로 무기 생산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항만을 바라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크레인 위로 붉은 노을이 퍼졌죠. 워싱턴 회의실에서 숫자만 보던 내가 바보 같았어요. 숫자는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는 여기 있었어요. 땀 흘리는 사람들, 돌아가는 공장, 쌓이는 기술. 조선소 관계자가 물었어요. 뭘 보고 싶으신가요? 나는 대답했어요. 다 봤어요. 그가 웃었어요. 그럼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우리는 항만 근처 식당에 갔어요.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소주도 나왔죠. 그가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다는 거 알고 있다고요. 70년 전에요. 그래서 지금 갚는 거라고요. 미국 배를 고쳐주는 거라고요. 나는 소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젠 서로 돕는 거죠. 그가 잔을 부딪혔어요. 맞아요. 서로 돕는 거죠.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매웠어요. 하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해요. 동료들에게 말해야 해요. 한국은 임시방편이 아니라고요. 구조라고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믿을까요? 창밖으로 부산항 불빛이 보였어요. 밤에도 일하는 조선소. 멈추지 않는 크레인. 나는 메모장을 폈어요. 그리고 적었어요. 동맹의 질서는 말이 아니라 정비창의 불빛으로 유지된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그 노란 메모지를 떼어냈어요. 더렉트 론즈. 직접 대출이라는 질문이요.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위험을 누가 관리하나? RAND가 경고한 금융의 그림자는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의 재정 상황, 나라 안정치, 산업 역량. 모두가 얽혀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방식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 판매가 아니었어요. 훈련, 지원, 유지보수 체계를 패키지로 묶는 방식이요. 계약이 장비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구조. 부산 조선소에서 봤던 그 광경이 떠올랐어요. 멈추지 않는 크레인, 체크리스트를 들고 확인하는 기술자, 6개월 만에 끝낸 정비. 그게 답이었어요. 폴란드는 동부 전선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의 의무를 동시에 떠안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한국은
과장이 좀 섞여 있다 해도 실행 가능한 공급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회의실에서 나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동료들이 앉아 있었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 전쟁 특수라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부산에 다녀왔다고요. 한 동료가 물었어요. 뭘 봤냐고요? 나는 대답했어요. 미 해군 보급함을 고치는 한국 기술자를 봤다고요. 6개월 만에 정비를 끝내는 걸 봤다고요. 미국 본토에서는 1년 걸리는 작업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파는 건 전차만이 아니라고요. 현지 생산 설비를 짓고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 노동자를 훈련시킨다고요. 부품 공급망도 만들고요. 한 선배가 말했죠. 그래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자료를 넘겼어요. CNN이 한국을 핵심 무기 공급자로 규정한 기사였어요. 스팀슨 센터가 한국의 조선방산 결합을 미국 지원 잠재력으로 본 보고서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상관 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면 우리는 폴란드 방어에 쓸 자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든 중동이든 아시아든요. 동맹의 부담을 나누는 거예요. 동료 하나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통제력이 약해지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통제요? 우리가 무기를 못 주면 동맹은 다른 데서 사요. 그게 현실이에요.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낫죠.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했어요. 인정하긴 싫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표정이었죠. 나는 마지막 한 장을 넘겼어요. RAND 보고서였어요. 폴란드의 금융 리스크를 경고한 그 보고서요. 그리고 말했어요. 단, 지속 가능성이 문제예요. 돈, 정비, 탄약. 이게 설계되지 않으면 폴란드 모델은 흔들려요. RAND의 경고는 무시하면 안 돼요. 선배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나는 메모를 보여줬어요. 워싱턴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적은 거였어요. 미국의 정책 문서에 한국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공급망과 유지정비, 역량까지 포함한 동맹 전력의 구성 요소로 명시하자. 조선정비 협력의 문턱을 낮추고 동맹의 시간표를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 동료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거 의회 통과시킬 수 있어요? 나는 웃었어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회의가 끝나고 나는 복도로 나왔어요. 국회의사당 건물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70년 전 우리는 한국을 도왔어요. 식량을 보내고 총을 줬죠. 그 나라가 이제 스스로 일어섰어요. 무기를 만들고 동맹을 돕고 있어요. 이걸 위협으로 볼까요? 아니면 기회로 볼까요? 나는 결정했어요. 기회로 보겠다고요. 복도 끝에서 로비스트 한 명이 지나갔어요. 방산업체 사람이요. 그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끄덕였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나는 준비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이 변화는 일시적인 전쟁 특수인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인가? 그 답은 앞으로 몇 년이 보여줄 거예요. 나는 여전히 미국인 안보 분석가예요. 그래서 내 결론은 감상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채웠다는 말이 맞든 틀리든 이미 현실은 움직였어요. 숫자와 계약, 그리고 조선소의 소음이 그걸 증명하죠. 나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썼어요. 동맹국의 무기 조달은 다양화될 것이다. 그 다양화는 미국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나눌 수 있다. 단, 지속 가능성이 설계되지 않으면 폴란드 모델은 흔들릴 수 있다. 금융, 정비, 탄약 공급. RAND의 경고는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정했어요. 미국의 정책 문서에 한국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공급망과 유지정비 역량까지 포함한 동맹 전력의 구성 요소로 명시하자고요. 조선정비 협력의 문턱을 낮추고 동맹의 시간표를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고요.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어요.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반은 동의했어요. 반은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숫자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 달 뒤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 불려갔어요. 장관 보좌관이 물었어요.
커틀러 씨, 정말 한국을 공식 문서에 올리자는 겁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네. 이미 현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문서가 현실을 따라가야죠. 그가 말했어요. 의회가 반대할 텐데요. 나는 웃었어요. 의회는 항상 반대해요. 하지만 폴란드 병사들은 지금 한국제 무기로 훈련하고 있어요. 미 해군 보급함은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고 있고요. 문서만 뒤처진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알겠어요. 검토해보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나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노란 메모지를 봤어요. 더렉트 론즈. 몇 달 전에 적었던 질문이요. 이제 답을 알아요. 한국은 돈도 되고 기술도 주고 공장도 짓고 사람도 훈련시켜요. 그게 직접 대출보다 더 강한 끈이에요. 폴란드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는 함께 해결해야죠. 동맹이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부산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미 해군 보급함을 고치던 한국 기술자의 뒷모습이요. 헬멧을 쓰고 용접 불꽃 사이에 서 있던 그 모습. 나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았죠. 동료 하나가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대답했어요. 동맹이요. 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동맹이 용접공이에요? 나는 웃었어요. 네. 동맹은 약속이 아니라 제때 도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고 지나갔어요. 나는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온 초대장이었어요. K2 전차 인도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나는 답장을 썼어요.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어요. 3개월 뒤였어요. 폴란드 어딘가에서 한국제 전차가 줄지어 설 거예요. 폴란드 병사들이 탑승할 거고요. 러시아를 향해 포탑을 돌릴 거예요. 그 순간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미군 탱크가 서울 거리를 지나가던 사진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반대예요. 한국 탱크가 유럽을 지키고 있어요. 나는 메모장 마지막 장을 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동맹은 약속이 아니라 제때 도착하는 능력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으로 쓸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아침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의 공장에서는 밤새 기계가 돌아가고 폴란드의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전차를 몰고 부산의 조선소에서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겠죠. 동맹은 잠들지 않아요. 나도 잠들면 안 돼요. 컴퓨터를 끄지 않았어요. 다음 보고서를 써야 하거든요. 한국뿐이 아니에요. 인도, 필리핀, 루마니아. 다들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나도 변해야 해요. 그리고 나는 준비됐어요.